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나온 두 가지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먼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시에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가 얼마나 날뛰었는지를. 위헌 위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밀어붙였던 유병호는 윤석열, 김건희와 과연 어떤 관계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그동안 국정농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법 해석을 마음대로 하면서 탄핵 심판의 회방을 놓으려고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입니다. 내란 세력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한 내란은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한덕수 총리는 당장 파면해야 하고 최상목 대행은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대한민국 양심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녹용쌍화 골드 특별 판매 기간, 원래 오늘까지로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주말까지는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번 기간 안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가격이 좋고 또 유통기한이 넉넉하니까 많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좀 요즘에 일교차가 심한데 이럴 때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녹용이 들어있는 쌍화탕, 이게 9,900원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여러분께만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정어리몰 도다리 쑥국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생도다리를 바로 손질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살이 좋더라 하는 말씀 드리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용남 전 의원님도 곧 합류할 것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두 가지 판결이 나왔는데 첫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 부작위, 그러니까 하지 않은 것, 그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게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바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규정에 언제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상목 대행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뭘까요? 헌재 판결문을 읽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밤새워 읽고 또 읽고 며칠간 읽을 모양이죠. 그자는 쪽지 받고도 그 다음날 읽어보니까 안 보고 그냥 차관 보셨다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읽기는 읽을 모양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헌재는 더군다나 단심제에 딱 결론 내리면 곧바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뭉개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나 또는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무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 대행은 오늘 아침에 헌재에서 또 입장이 나왔죠.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즉시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임명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었는데 역시 이번에 헌재 결론에 대해서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마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도 전혀 승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미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미 진작에 헌법을 위반했죠. 최상목은 탄핵돼야 되죠. 그럼요. 원래대로 하면 탄핵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계속 탄핵만 할 거냐라고 하는 프레임 때문에,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을 자제해 왔던 건데, 어제 판결에 의해서 왜 니네들이 국회 권한을 갖다 침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침해하지 말고 임명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오늘도 보면 임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관료 출신들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 입장에서는 판단 안 하고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 논리는 있을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지켜봐야 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고, 민주당 얘기도 다 지켜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들을 할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이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아바타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임명하지 말라고 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용산의 의중도 들었겠죠. 제가 볼 때 용산의 의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충실한, 그러니까 내란 수계의 권한대행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권한대행이 아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위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저는 헌법 앞에 맹세했던 공무원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제일 악질이죠. 지금 최상목 뭐가 예뻐서 탄핵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나마 지금 한덕수 탄핵하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정적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는 거지, 잘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참 이자도 악질입니다.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임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란이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버티고 있는 한 내란이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민주당이 오늘 오전까지, 오늘 오후 2시에 국정협의회가 있지요. 2시에.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혔어요. 이거 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어긴 것이다. 들어보시죠.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최상목이 바로 임명을 안 하는가? 지금요, 헌재를 흔드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이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종편을 봤는데요. 이따가 우리가 선관위 그것도 유연이라는 판결 내용 다룰 텐데 아주 헌재를 물고 뜯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선관위는 누가 감찰하느냐, 누가 그러면 들여다보느냐, 선관위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선관위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헌재를 공격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윤석열 파면이 임박하니까 헌재를 흔들어 댐으로써 더 혼란을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지금 김유정 의원님. 네. 아침에 제가 그걸 보고 도대체 이 자들이 노리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초기부터 헌재가 공정하냐 이 공정성 가지고 엄청나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관 개개인에 대해서도 온갖 무슨 뭐 회피 촉구 의견서, 그다음에 뭐 그 문영배 고난대행 그 자택 앞에서까지 공격하고 집회하고 개개인에 대해서 다 인신 공격하고 뭐 친인척까지 다 들먹이면서 온갖 공격을 다 자행을 해왔잖아요. 이제 그게 마치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이게 신빙성이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계속해서 처음부터 빌드업해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도 헌재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거를 모의하고 이랬던 건들이 수십 건이 돼가지고 경찰 수사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로서는 굉장히 저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다, 이건 부당한 일이다라고 한 것이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어떤 위상을 인정해 준 것인데, 국정조사나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거나 다른 여타 수사기관에 의해서 얼마든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받고 고발당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양, 그렇게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걸 돌려서 헌재가 그래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이 잘못된 판결을 미루어 보건대 윤석열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애둘러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빤히 보이는 것인데, 저는 감사원에서 매우 온당한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감사원을 위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의 어떤 행동대장처럼 지금 이 정권에서 그렇게 하수인으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잘못된 것이더라고 짚은 것인데, 그거를 돌려서 그냥 헌재를 시쳇말로 돌려까는 도구로 지금 이용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정무적 판단이 있습니까? 아니,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인데,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정무적 고려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치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했어. 뭐 징역 2년이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징역 선고가 되면 이제 최종심이면 수감 절차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치인이 내가 그 수감 생활을 할지 말지는 좀 정무적으로 고려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죠. 다음 달쯤 있을 탄핵 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파면하는 결정이 나왔어. 근데 파면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이 내가 이거를 그 파면을 할지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 정무적으로 고려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법률상은 명백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즉시 그거에 대해서는 따라야 돼요. 그건 정무적 고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평생 공무원 한 사람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뭐 몇 가지 이유를 그냥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 헌재의 최종적인 그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 뭐 그래서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를 유도하거나 뭐 어떤 탄핵 반대 집회를 인용 결정 이후에도 유도하기 위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좀 유도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탄핵, 거듭되는 탄핵으로 이제 30번째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자. 그래서 뭐 최후별 내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지금 29번 탄핵을 남발하고 뭐 입법 폭주하고의 한술 더 보태주는 이른바 희생타를 치는
이런 거로 역할 분담을 논의한 건가? 뭐 이런 그 생각까지 듭니다. 정도까지 굴릴 짱구는 아닌데 머리는 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하나 하는 것 안 하는 것과 윤석열 파면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임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구인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돼서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됐을 테지만 그때 이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한텀 쉬었다가 이번에 이제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그러면 전부 변론 다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회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8인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뭘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김용 원장님. 네.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는 자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즉각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헌재 판결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도 뭐 마음대로 하던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일단 이미 국민의힘에서나 극우층에서는 가루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만약에 탄핵 인용하면 가루를 만들 거야. 그러면서 뭐 허영 헌법학자 얘기를 따르고 그다음에 그걸 또 전환기라는 강사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헌법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집행하는 건 소위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 헌재 결정한 사항은 집행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구구 집단 계속 선동해서 가루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부안해동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러니까 국민과 헌재의 결정보다는 윤석열 또는 용산 또는 국민의힘 이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상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수반 직무대행이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 또는 극우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진짜 이 머리를 굴린다면 그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라고 해놓고 또 계속 딴지 걸면 되죠. 왜 이 사람은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갱신 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니면서 계속 딴지 걸어가지고 시간 막 끌고 시간 끌면서 이재명 사법뉴스가 또 계속 운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저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뭐 아마 헌재를 못 믿으니까 헌재가 임명을 하고 나면 야, 너 심의 안 했잖아. 마은혁은 빠져.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어차피 사필 규정이다. 3월 중순에 헌재는 제가 볼 때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판정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것들은 헌재의 판단 이후에 저희 불복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조기재선에서 지지층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지금 밑작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극우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은 버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 정말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명태균 특검법도 통과를 했는데 아직도 공포를 안 하고 있죠. 막 버티는데 이게 도대체 뭘 노리는 겁니까? 어제 국회 통과됐는데 김용남 의원님 개혁신당도 찬성했더라고요. 사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개혁신당은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반대를 해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는 하도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뭐 내친 걸음이니까 계속 가는 것 같고 지금 상황상은 명태균 특검법은 거부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검찰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쉬운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핵심 사건 관계자가 다 녹음을 해놨고 메시지고 뭐고 다 저장을 해놨어요. 이런 특급 수사 도우미가 어딨어요. 이렇게 예쁜 사건 관계자를 어디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수사인데 지금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이제는 갑자기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놓고 마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상해요.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서울중앙지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검찰청이잖아요. 그만큼 수사 인력도 많아요. 거기 옛날에 특수부라고 불리던 곳은 사실은 평소에는 일 안 해요. 또 사건 배당도 거의 안 받는데 뭐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 왔을 때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곳이라 이송을 보낸 건데, 그럼 빨리 해야지. 왜 오세훈 시장 것만 찔끔찔끔 나오냐 말이죠.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김건희잖아요. 공천 개입의 핵심은 김건희잖아요. 물론 부부입니다만 한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보이는 수사 태도를 봐서는 영 석연치 않아요. 그동안 검찰의 이 사건을 임하는 태도를 보면 이거 마치 큰 건은 잡았는데 이걸 갖고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스스로 받을 수밖에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특검으로 한번 의혹을 털고 가는 수밖에 없죠. 특검도, 명태균 특검도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특검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역대 특검이 한 15번 정도 있었던 것 중에서 거의 40%? 한 6건 정도는 수사 중이거나 수사 유보 상태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특검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중인데 무슨 특검이냐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드루킹 특검 같은 것도 경찰 수사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막 단식하면서 본인들이 따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특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더군다나 그 8명의 수사검사들이 창원지검에 이거 다 의견서 낸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 또 김건희가 여론을 유리하게 하는 쪽으로 지시한 정황도 있다. 이렇게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경악하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정도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한 검찰 수사의 진정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22대 총선에 김영선 당선되게 도와주면 김영선 의원한테 장관 시켜줄게, 공기업 사장 시켜줄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마산지청의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출마하는데 도움 주려고 명태균도 만나고 김영선, 그다음에 정정식 의원 다 만났던 것도 최근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이 한두 건에 그치겠냐는 말이죠. 정말 숨어있는 사건들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목소리까지 드러나고 몇 차례 그 녹취록을 우리가 뻔히 거의 자백하는 듯한 목소리까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거를 아직 김건희 손도 못 대고 겉핥기식으로 겉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 정도 지금 붙들어서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 전혀 의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하고도 뭔가 걸려있는, 그렇게 검사들처럼 총선 그 공천 받으려고 로비했던 검사들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도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멈추는 것 같기도 하고 똑바로 안 한 듯한 모습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해서 김건희를 세우지 않는 한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당위적인 과제라는 것을 오히려 검찰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취임 이후 8번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기록에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30번째를 채우자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은 지금 판단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시와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누굴까? 아무리 생각해도 용산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측면들이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거의 권위공화국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노터치예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건들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차고 넘친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오죽하면 창원지검에 갔었던 검사 8명이 수사보고서에다 연서명을 해버리잖아요. 연서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수사 안 하면 안 돼. 내가 다 증거를 봤는데 야 이거 수사는 안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안 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다 연서명하자. 야, 한두 명 하게 되면 우리 작살나잖아. 우리 앞으로 검사들 미래가 없어. 8명이 권한까지 분사를 하면서 이거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은 앞으로 존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내용들이 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야, 이게 내용만 나온 게 아니고요. 녹취가 다 나왔잖아요. 종편에 나오는 보수 패널들은 그 2022년이니까 당선자 시절이잖아. 그래서 무슨 당선자 시절이야. 2024년도 나왔는데 제발 좀 물타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왔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윤상현이 전략공천위원장이었어요? 나는 정진석인 줄 알았는데. 또 통화 녹취 내용에서 윤상현이 전략공천위원장 다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인데 자기가 다 임명한 사람들이 검찰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검찰한테 수사를 맡기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라도 소위 특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사건의 실체인지를 밝혀내야 된다. 이걸 밝혀내지 않게 되면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한이 없더라도 공천에 개입할 수 있고 자기 새끼 심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의 조기 재선을 위해서 특검법 똘똘 뭉쳐가지고 통과 안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이것도 자기들 생각일 거예요. 저는 대통령 탄핵 인용되고 나서 내부에서 조기 재선과 관련해서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마 태도가 바뀔 수 있을 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명 이상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김용남 의원님, 지금 경찰 인사도 보면 완전히 용산에 가 있던 자들 다 승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도 윤석열이 명령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경찰 인사를 보면 특히 어느 부분이 주목이 되냐면 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고 네, 보이는 마약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수사 덮었잖아요. 근데 그 수사를 덮는데 관여한 자들이 승진을 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징계를 받든지 뭐 벌써 수사받고 구속돼서 처벌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인사가 엉망인 거죠. 근데 이 인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정상적인 인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마약이 대략 따져도 한 2, 3천억 원 정도의 그 값어치가 있는 양이에요. 그 마약 지금 어디 갔어요? 그거 행방도 몰라요. 근데 범행수법을 보면 공항을 통해서 몸 안에 이렇게 마약을 붙여갖고 오는 방법으로 했다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덕지덕지 마약을 몸 안에다가 붙여갖고 그 많은 양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수사가 스탑됐단 말이죠. 엎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는데 일조한 사람들은 승진해. 그거 엉망인 거지. 이게 사실은 정상국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뭐랄까요. 핵심, 권력의 핵심은 변함없이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까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창원지검에서 왜 명태균 사건 수사한 그 검사들이 8명이 서명을 수사보고서에다가 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수사보고서는 거의 99.99%는 작성 주체는 누구냐? 검찰 수사관이에요. 검찰 수사관이 검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수사보고예요. 근데 이거는 검사 8명이 보고하는 주체가 된 거고, 대상은 그럼 누구냐 도대체. 통상의 수사보고는 검사가 보고를 받는 건데 수사관으로부터 검찰 수뇌부가 되는 거예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조직적인 항명. 이 사건 여기서 덮으면 다 죽는다. 못 덮는다라는 의지를 수사보고서에 8명의 검사가 직접 서명을 하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보고서의 서명 이후에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없어요, 수사가. 아무도 관심 없는 무슨 정치자금,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로부터 받았다는 거 이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거 기소한 이후에는 수사 성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로즈마리님도요. 경찰들 움직임이 매우 수상해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키세스 군단 조사 들어가고 극우 집단들은 정광훈 무리들 대학가에서 난동 부리는 인간들 잡지도 않고 불안합니다. 그러셨는데 요즘에 정말 경찰들 하는 거 보면 민노총 너네들 뭐 이쪽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넘어섰다고 불러서 입건하고 조사하고 극우 쪽은 들어누워서 난리를 쳐도 가만히 놔두고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국회에 나오는 그 정부 관계자들 표정을 자주 보는데요. 김용현 여인영은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국회의원들한테 야 니까지 것들이 나한테 까불어라는 표정으로 계속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이번에는 정반대로 이호영 소위 그 경찰청장 직무 대리라는 사람이 계속 이 인사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협의는 하긴 했는데 잘 모르니까 좀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박현수라고 하는 서울청장이 된 사람이 할 역할이 뭐냐? 저기 조길성 관련해서 국민의힘 또는 용산의 입장에 서서 이걸 관리할 거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그다음에 자기들 이익인 알박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키세스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경찰청장이 특정한 방향으로 지금 내란 수사를 몰고 가는 방식들을 보인 게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계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이 대선 관련된 수사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뭐냐? 전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용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산이 그럼 일부러 이렇게 했겠는가? 저는 옥중에 가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을 물어봤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전히 저희 윤석열, 그러니까 윤건희, 그러니까 깜빵에 있는 윤석열과 깜빵 밖에 있는 김건희가 자기의 죄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내란 진행 중인 거예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틈틈이 어떤 방식이든지 새로운 것들을 노리려고 하는 기획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얘기 나온 김에 이 명태균 특검법도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증거가 하늘로 사라질 판입니다. 최근에 계속 지금 녹취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김건희 녹취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이후에 통화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명태균한테 그걸 받고도 보도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말이 안 돼요. 조선일보 기자가 왜 보도 안 했냐라고 하니까 명태균이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공익적인 보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이것도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주진우 기자가 그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했던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다 내긴다 하야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채널이 전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한테 뭔가를 전했죠. 예. 그 USB를 전해서 는 용산에 그걸 보여주셨죠. 안 보여줬죠. 안 보여줬습니까? 참모들 중에 하나가 연락와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자료나 이런 거는 용산 참모 알아서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어본다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제대로 잘 좀 하라고. 전달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잘 좀 하라고. 근데 그 자료를 줄 때 명태균 씨가 왜 한테 줬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고 친분이 있고. 아니 명 대표는 저한테 그 자료를 준 게 그분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용산에 전달해달라는 거였어요. 전달해달라고? 그거는 어렵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죄송하다고 했어요. 도와주지 못해서. 본인은 안 줬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 쪽 그래서는 다르게 얘기하던데. 이거는 정반대네요. 본인은 저한테 그 명확하게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 저한테 용산에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용산에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저는 그거는 어렵다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말로만 그런 것도 좀 미안해요. 왜냐면 저는 명태균 대표 고생한 걸 알고 있거든요. 경선 기간에 고생을 하고 이제 경선 기간에 명태균 씨가 활약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USB를 갖고 있는 걸 용산도 알고 있었고, 왜냐면 명 대표가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을 했거든요, 용산에. 근데 그랬으면 용산에서 저한테 물어보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아까는 물어봤다면서요. 전화가 왔다면서요. 그 내용이 그 USB
뭐뭐 했는지 그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사실은 용사는 제가 그때 받은 느낌으로는 관심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런데 조선일보한테 화가 났을까요? 왜 대통령실은 조선일보에 격분했을까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조선일보에서 직접 자료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자리는 저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치가 있고 이 문자가 있는데 그걸 왜 보도를 안 하셨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도할 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알려달라고 여러 번 의사를 물어봤는데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김유정 의원님, 저 여자가 기자가 맞을까요? 아니 USB를 줬는데 그걸 보도를 안 합니까? 아니 어디 훔쳐서라도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줬잖아요. 아무리 친분 관계가 뭐 있기로 서니. 그런데 뭐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명태균이 주면서 이거 보도해줘 이랬겠습니까? 보도하면 안 돼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란 얘기 아닙니까? 그걸 왜 주겠습니까? USB 뭐 4개인가 5개를 카피해가지고 줬다는 거고 용산의 김건희한테 얘기가 들어간 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다는데 이런 걸 보도를 안 하면 뭘 보도를 합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요? 진짜 저는 궁금합니다. 조선일보가 뭘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는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지금도 궁금한 게 김용남 의원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선일보 내가 폐간시키는 것에 내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김건희가? 글쎄 기사의 논조나 뭐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아니, 기사를 극단적이에요. 쓰지도 않았는데. 예, 예.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앞서 나왔던 화면에 그 USB를 기자가 명태균 씨한테 받을 때 내가 용산에 전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으면 왜 줬을까? 분명히 용산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준 건데 나는 전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밝혔다면 줄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문이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입수했는데 그 동의 안 하면 기사 안 써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게 의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왜 폐간이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왔느냐? 이게 단순히 USB에 담긴 내용을 뭐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보도를 냈느냐 안 냈느냐 말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USB를 갖고 보도 이외에 다른 어떤 일종의 활용 방안?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니 누가 봐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폐간까지 운운했겠어요? 뭐가 있지 않고서야. 김정우 원장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주진우 기자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 조선일보 기자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조선일보 폐간을 운운했을까?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부인이 무슨 신문사를 갖다 폐간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여자 정신 상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니니까. 누적적인 것 같아요. 한동훈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총선 과정에서 이때 조선일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건희 쪽보다는 한동훈 쪽 편을 들어왔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내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조선일보가 계속 자기들이 뭐라고 계속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를 한 상황들이 있어요. 전 그래서 그것이 누적적으로 확인된 거고 이 문제 관련해서도 조선일보가 야, 이 자료 가지고 나랑 딜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는 하지 않고 않았고 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얘네들 그거 딱 쥐고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들이 나를 가지고 계속 장난치려고 하는 거야? 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야? 그래, 그럼 니네들 한번 나한테 작살내 볼래? 작살나 볼래? 이런 거잖아. 근데 더 재밌는 건 명태균이 이걸 조선일보에 줬을 때 이유는 뭐냐?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협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이 얘기하면 수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협박 자료를 줘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갖다 협박을 하면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부창 부순 게 남편은 국회랑 선관위에 보내서 국회 선관위 작살내려고 하고 있고 부인은
언론사 작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한동과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그 보수 소위 조중동 주로 또 특히 조선 동아는 지금 완전히 지금 옆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선일보가 그나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했던 행태에 대해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내가 그럼 폐간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던 느낌이 근데 들어요. 저는 아까 그 조선일보 기자 말하는 것 중에서 좀 의아했던 게 명태균 씨가 경선 때 엄청 고생한 거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상당히 좀 밀접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라고 그렇죠. 해요. 예, 그 기자하고.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속사정을 다 아는 그런 기자니까 믿고 줬던 측면이 있겠죠. 뭐 한 4-5개밖에 카피해서 안 나눠줬다는데 그중에 조선일보 저 기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고 지금까지 어떤 스토리를 다 속사정을 아는 기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조중동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도 많이 했잖아요. 뭐 어디로 보내버려라, 수덕사로 보내버리고, 뭐 아니면 관저로 보내라, 그러니까 사가로 보내라 이런 기사까지도 막 나왔었잖아요. 칼럼도 굉장히 신랄했는데 그래도 조선일보는 조금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제일 세게 이제 비판을 했었고, 근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더 이제 화가 크게 나니까 조선일보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폐간을 시키겠다고 하면 그게 폐간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단전단수 언론사, 와이프는 뭐 폐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이 정말 황당한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조선일보 폐간 시킬 거야라고 한 시점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한 12월 14일 이후에 지금 대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황당하잖아요. 아니 언론사를 우리가 비판은 하지만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폐간을 시킵니까? 민주사회에서. 그런데 이걸 폐간시키겠다고 정말 굳은 다짐 맹세를 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윤석열 탄핵 소추 이후인데 그러면 이거는 2차 계엄 준비하나? 계엄을 통해서 언론사를 장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명태균 이 게이트가 김건희와 연결된 이 사건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트리거라고 얘기하는 게 중론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을 빨리 수사를 하고 이 계엄의 전모를 밝히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저렇게 민기적거리고 있고 말씀하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8명의 검사들이 다 열심히 그 연서해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창원지검장 윤석열 라인이라는 정유미 지검장은 이거는 솜사탕 같은 사건이야 부풀려진 거야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하고 있고 중앙지검으로 일부 보냈지만 겉핥기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김건희의 이 헛소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길래 자신 있게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 순간이죠. 진돗개님 추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돗개님이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조선일보가 황금폰 녹취 내용을 쥐고 한동훈한테 차기 정권 넘기라고 딜했다고 봄. 거기에 김건희가 빡쳐서 폐간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 USB를 갖고도 보도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죠. 근데 과연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무슨 장난을 치려고 했던가. 그래서 김건희가 저렇게 난리를 쳤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뭐 만약에 그 추측대로 한동훈을 차기에 만들려고 했다면 그 소위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속된 말로 빡칠만 하죠. 조선일보는 윤석열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리고 이 보수 쪽의 대통령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물러나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을걸요. 뭐 이른바 판을 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에 아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취약점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좌우되는 측면이 있어요. 완전히 좀 휘둘려요. 그러니까 그 뚜렷한 어떤 철학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안 하고 그냥 말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좌지우지되는 그런 형국이라서 뭐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말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 싹 다 잡아들여.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시키는데 내 모든 목숨을 걸겠어. 완전히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저네들 주머니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전도 더 기괴했던 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감옥에서 윤석열이 자기 후계자를 낙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저 그것도 참 기괴하더라고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후계자를 낙점을 했다. 근데 누군지 밝힐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란의 수괴가 후계자를 낙점을 하면 그도 내란의 동조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내란을 꿈꾸면서 본인이 복권돼.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기가 탄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아마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헌재를 가루로 만든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재판관들 집 앞에서 막 공격을 벌이는 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앞으로도 한 보름 동안 계속 헌법재판관들 여러 가지 내통 라인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을 옥죄일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 탄핵이 인용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조기재선 또는 자기 후계자를 만들어서 내가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사면을 받아서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이 판이 내란을 벌여놓고 내란의 수괴가 자기의 사면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는 양상이라면 저는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란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기괴한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민주원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제어가 안 돼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김건희도 앉아가지고 조선일보 폐간한다고 남편은 감옥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때는 감옥 안 들어갔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해대고 있는 거죠. 국회 탄핵 이후에 대화라니까요. 국회에서 남편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헌재로 갔는데 본인이 조선일보를 무슨 수로 폐간을 시킬까요? 그러니까 이 내란은 진행 중이다. 여전히 2차 계엄, 3차 계엄도 반드시 생각했구나. 계엄에서 언론사를 장악하지 않는 한 무슨 수로 폐간을 시키냐고요. 이게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2021년에 이제 막 후보로 거론되고 윤석열이 또 이 김건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됐을 때 그 칼럼 기억나시죠? 줄님은 어떻고 캔님은 어떠냐? 영부인의 성녀만 하란 법 있냐? 뭐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그 칼럼을 썼다는 거예요. 그랬던 조선일보가 이런 녹취록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정권 탄생에.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도 뭔가 기각이 돼서 정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찰떡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헛소리를 최우진슬에서 했습니다마는 김건희는 실로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나오면 개헌을 하겠습니까? 다시 계엄을 하겠죠. 면죄부 받았으니까. 언론이 보도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 이익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뭐 허락을 못 받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 허락 받아야 기사 씁니까? 그러면 그걸 밝힐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험한 일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케네디 때. 쿠바에 미사일 배치하는데 그 기사를 뉴욕타임스인가 워싱턴 포스트인가 보도를 정말 망설였죠. 그런데 이것은 보도를 하면 국가 안보에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이건 국민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붙었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알 권리가 우선이다. 그게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어떤 기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자 혼자 판단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판단한 거죠. 그 USB 갖고 있는 거 위에서는 몰랐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보도도 하지 않으면서 뭐 허락을 못 받아서 했다? 문 닫아야죠. 그거 언론사 아닙니다. 스스로 언론사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막 그 터져 나오는데도 특검도 저렇게 지금 막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계속 터져 나오더라고요. 명태균의 녹취로 나왔는데 뭐 윤한홍, 이철규 뭐 지금 막 여러 사람들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윤한홍은 또 뭡니까? 뭐 참 듣기에도 민망한 소리를 했다고 명태균이 전하던데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제 행복입니다. 사모가 내고 뭘 했냐? 아유, 윤희영은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윤한홍이 뭐라 하려고 했더니 윤한홍이가 제일 많이 알는데 욕심이 안 돼. 네? 저는 여사님 옆에만 있으면 행복해요. 어? 이건 뭡니까 정말? 아니 왜 남의 마누라 옆에 있어요? 자기 와이프 옆에 있어야지. 그 뭐예요 그거? 아니 자기 와이프한테 내가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돼. 뭐 행복해 해도 그거 웬만한 부부간에는 참 손발이 오그라드는 얘기인데. 아이고 참 꼴값을 떨고 있어요. 정말 저런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아부를 떠는 사람이 소위 찐윤이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라인들을 형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아니 제일 말을 잘 듣는데 아니 윤한홍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의미 있는 정치인인데 야 쟤는 참 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쟤는 참 괜찮은 것 같아라는 판단. 그러니까 판단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와서 옆에만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야 쟤는 말을 잘 듣는구나. 쟤는 참 정치를 잘하래야. 그런 애들을 중심으로 두고 국정을 운영했으니 이게 지금 과거로 따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폐악질을 하는 왕들 아래에서 간신배 노릇하는 자들이 거의 윤석열 정부의 그 골간을 형성을 했고 그 골간의 충성의 가장 중요한 상위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가 아찔하잖아요. 이게 나란가? 진짜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 상황을 계속 들으면. 그러니까 김건희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윤한홍 의원이 진짜 한심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경남지사에 대해서 꿈이 있었고 지금 현재 박원수 지사하고 상당한 라이벌 관계였고 그래서 박원수 그 지사도 의원 시절에 후보 이제 입당하는 그 시점에 명태균한테 줄대가지고 아크로비스타 가가지고 술도 먹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넘버원이 김건희구나 본능적으로 윤한홍 의원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도지사 출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말 잘 들은 거고 그래서 욕심이 없다. 윤한홍은 말도 잘 듣고 욕심이 없다. 이렇게 지금 김건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저는 더 한심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권력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건데 또 끝까지 말을 잘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점, 이 전원하고 명태균이 얘기한 시점이 2022년 3월 8일 시점인데 대선 하루 전날 그해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었는데 그때 재보선 공천도 함께 이루어져서 김영선 선거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또 김건희 녹취록 들어보세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그런 상황인데 62년생이더라고요. 윤한홍 의원이. 친구입니까? 권성동, 윤한홍이가 권성동이가. 그러니까는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부창부수인데 너무 똑같아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요? 오늘 아침에 뭐 윤핵관 아들이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뭐 하다가 잡혔다고 그러던데 국회의원 누구예요? 이름 혹시 나옵니까? 그 아름아름 다 알려졌죠. 엘모 의원이라고는 나왔는데요. 이 씨예요? 뭐 엘모 의원이면 이 씨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씨면 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보면 참 그 마약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던 정부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이 되고 또 누가 봐도 이 정권의 핵심 그야말로 찐윤 중에 찐윤으로 일컬어지던 정치인의 아들은 또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고 참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 앞에 식당 열었던 그 아들 같아요.
국회 앞에 식당 열었나요? 네. 그 하여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마약과의 전쟁 뭐 이따위 운운한 것들이 다 저그들 마약 챙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뭐 일부 보도에 실명이 나오는데 그렇게 치면 그 마약범들 잡아야 될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니야? 현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경찰 출신인데 아들이 그러고 있고 마약과의 범죄를 가장 크게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근데 마치 야당이 막 그거 방해한다는 듯이 얘기했었고 총체적으로 책임을 공범들 아닙니까?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사람들인데 가장 못된 짓들은 골라서 지금 그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이해는 돼요. 자기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런 네트워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들 같은 민간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뭐 취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 하나보다 생각하지 합니다만 그 마약이 흐르는 카르텔이나 그것의 어떤 돈줄 이런 걸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잘 알겠죠.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벌어진 일을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안 좋은 모든 일들은 소위 찐윤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참에 진짜 그 내란 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찐윤들과 극우층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언제라도 이런 상황과 기회가 벌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또 반복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참에 진짜 거의 싹부터 잘라내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 판결 가운데 또 하나 의미 있는 판결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기억하지요. 선관위 감찰을 시작한 게 2022년 6월 20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흘 전에 유병호가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유병호는 바로 그 앞에 월성원전 담당 국장이었어요. 감사원 사무총장. 이죠. 감사원. 예. 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관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됐는데 감사원 사무총장 된 지 사흘 만에 선관위 직무감찰을 합니다.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감사원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선관위는 일단 받아들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죠. 그런데 이것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병호라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저렇게 위헌위법적인 일을 밀어붙여서 한 놈이 누구냐. 바로 유병호인데 우리 유병호 국회에서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김유정 의원님. 난 살다 저런 놈이 다 있나 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무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뭐 국가 통계에 관련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뭐 감사 이런 것들은 그냥 전 정권 탈탈 털기로 그냥 다 완전히 조직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집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연합뉴스에 그게 나와서 이거는 감사해야지 이렇게 결론 내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멋대로였고 아나무인이었고 근데 국회 와서 소위 예전에 감사원이라고 하면 정말 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말 추상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줬던 그런 감사원은 이제는 없어요. 유병호가 완전히 그 사무총장 된 순간부터 무너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거의 이 대통령의 어떤 하명에 따라서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감사원에도 저는 경종을 울리는 결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는 이제 막 그 직원
채용 비리, 친인척 막 채용하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도 질타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감사원에서 이렇게 헌법적 독립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게 아니고 아니 검찰 수사를 통해서든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얼마든지 외부의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헌재에서도 어제 못 박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리가 많은 선관위를 감사를 못하면 뭐 누가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종편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결론 내린 헌재가 문제 있다라고 귀결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제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보면서 그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렇게 헌재가 인정했다는 것은 그런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서 침탈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예, 그 바로 판단을 그 부분을 예,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미리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고 명칭을 함으로써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관위에 네. 군대를 보낸 건 맞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자백. 오늘 이 헌재 결정사항은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명백하게 한 측면이 있고요. 예. 또는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얌전한 척하면서 제가 볼 때는 나쁜 짓 다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꽤 많이 들었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왜냐하면 두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원은 정부의 뒷받침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선관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 의정을 그대로 집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까지 계속 선관위가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 감사원이 이렇게 이 직무감찰을 하게 된 이 배경에는 감사원 스스로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또는 용산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는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오히려 그냥 용산의 지부처럼 용산이 하명을 하면 하명 감찰을 갖다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용인한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위법행위를 한 거죠. 근데 유병호 이자가 어떻게 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됐냐면 그 전에 월성 원전 그거 해가지고 확 컸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무죄가 났어요. 심지어 이자가 월성 원전 그거 할 때 관련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자식들이 갖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또 이해 충돌 문제까지도 생겼잖아요. 이런 자가 선관위 했을 때 임명된 지 사흘 만에 했을 때 이것은 무언가가 지시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임명 전에 다짐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자리 보내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충성 맹세 내지는 다짐을 하고 그 자리에 갔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 정부 인사의 특징이 뭐랄까요? 국민의 눈을 신경을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남의 시선, 특히 국민의 시선을 신경 쓰면 그렇게 아나무인처럼 행동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한결같아 대부분 인사들이 나와서 그게 다 카메라가 비춰지고 또 더군다나 국회 상임위 자리라든지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태도가 너무 뭐랄까요 불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뭘 믿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공무원답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상식 있는 정상인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문제는 보면 다 사고쳐요. 유병호 이자가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줬던 것들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우습지도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방금 이 정부의 어떤 시스템 얘기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장을 모질이를 앉혀놔요. 장을 모질이를 앉혀놓고 그 밑에 딱 핵심을 하나 둬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발지사장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한눈에 봐도 모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병호가 다 그 일을 하죠. 그래서 계속 얘를 키우는 거예요. 경호처도 보십시오. 경호처장 어떻게 좋게 보면 순둥이 같이 생겼죠. 근데 그 밑에 김성훈이한테 힘을 다 몰아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홍장원 차장한테 윤석열이가 전화한 것도 그런 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태용 원장한테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 조태용은 금방 아니까 이랬다가 나 죽는다.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니까
야 말이야 이번에 봤지 싹 잡아들여 내가 말을 앞으로 다 해줄 테니까 그 말은 만약에 홍장원 차장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국가관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가 내가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아가지고 국정원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멘트예요. 나를 신임하시는 거네 이렇게. 그런데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어디? 평양 국가보위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저는 검찰총장 하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여튼지 바지 같은 놈들을 다 앉혀놓고 그 밑에다 핵심 실세를 두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이런 수법이 지금 윤석열 인사 스타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용산에서 내려보낸 차관들로 차관 정치했잖아요. 차관 정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얘기에 따르면은 평양이나 그 북한의 국가보위부에서 하던 일을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외려 야당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간첩이 횡행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관 정치하는 걸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었죠.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막 그런 식으로 터졌던 거고요. 하여튼 이번에 딱 정리가 되면 대청소할 때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윤석열의 개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다 정리해야 돼요. 유병호 이자가 국회에서 얼마나 랄지를 떨었는지 하나만 보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사무총장 때 신고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가 뭐 치하됐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일에는 관여를 안 하는데 내가 옛날에 몇개 짜깁기 해서 사실관계를 짜깁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다 보세요. 그 주식 그 백지신탁위원장이었는데 내가 그 이해충돌 주식 그 팔라고 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더군요. 1심 끝나고 항소할 수 있었는데 그날 다 내놨습니다. 어쨌든 1심에서 패소한 뒤에 그만둔 거죠. 싹 다 팔 수 있는 건 다 내놨고요. 그러니까 저 패소한 뒤에 그런 거죠. 1심 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권리가 묻는 말에 다 있는데 보세요. 접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경비를 이용해서 이번에 뭐 저 책을 사서 돌렸어요. 그거는 국가 기능이 잘못되고 공무원들이 가담하게 되면 국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건이 감사 기법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뭐 한 돈이 없어서 한 300만 원치 샀다고 그럽니다. 남의 돈 그만 들읍시다. 저자는요 국회의원이 질문하면 계속 이야기를 해요. 다 그래요. 저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저자들이 다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윤석열이 2017년도에 만들어진 개헌 문건을 다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개헌 문건에 추미애 의원이 얘기했는데 발견된 게 뭐냐면 국정원장은 2017년 국정원장은 개헌 과정에서 소위 개헌군이 요청한 내용들을 실행하게 되면 국정원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국정원장한테는 전화하지 않고 오히려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한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제가 볼 때 김건희도 의심스러운데 둘 다 2016년부터 2017년 정도에 만들어졌던 소위 개헌 문건을 다 숙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조치를 취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단계가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노상훈 수첩 플러스 소위 이 계엄을 시행하게 된 기본 모호 문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수사가 더 진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유병호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런 인간 얘기를 저희가 뭐하러 여기서 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윤석열 인사 스타일이 꼭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윤석열 인사 스타일인지 김건희 인사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부부가 비슷하니까 같이 살죠. 다르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그래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박영식 앵커와 조우재 국장이 만들어간 프로그램 재미있게 보셨죠? 그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때 호식이의 2가지 뉴스 했는데 뭐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러셔가지고 맞아. 더군다나 그 기업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막 광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뉴스 누아르 이렇게 멋있게 바꿨습니다. 오늘 2부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아이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볼 거고요.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세 분 3월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왜 이자가 미친 짓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럴 것 같으면 서울지검장도 안 되고 총장도 안 돼야 되는 거야. 검찰은 진짜 진범들은 다 빼줬다. 일단 방송에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일을 공소장에 명태균과 김건희 게이트에 대한 얘기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난 조선을 부패가는 난 목숨 걸었어. 이걸 철저하게 김건희를 둘러싼 장벽을 하나 세워놓고 맞습니다. 모든 관련 인물들이 내란에서 김건희를 이제 빼주는. 예, 2부 뉴스 누아르. 박영식과 조호재, 영식과 호재가 꾸며가는 뉴스 누아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조호재, 조국혁 신당 무슨 국장이에요? 공보국장. 부장입니다. 부장이에요? 국장이에요? 부장입니다. 국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부장입니다. 제가 국장이라면 국장 되는 거예요. 국장하세요 그러면. 하지만 지켜보는 분들이 또 저 자식 저거 국장이라고 다니네 이럴까 봐. 밖에서 사칭 안 해? 그렇죠. 오늘은 근데- 또 이제 합을 맞추려고 안경까지 제가 바꿔갖고 왔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선글라스 하면 더 느와르 같지 않나요? 그럼 선글라스를 다음 주에 끼고 올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와르. 네. 느와르가 그런 영화 아니에요? 범죄 영화. 네네. 예. 그러면 앵커님도 같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저희 색깔 선글라스. 거기에 뭐 블럭까지. 다음 주 한번 선글라스 도전? 도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도전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멋지게. 네. 선글라스 있어요, 집에? 저 있습니다. 없으면 사드리려고. 어이구 세상에. 근데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예. 시력을 맞춰놓은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셋 중에 조호재 부장님이 네. 제일 선글라스 어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직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얼굴이 주윤발 닮지 않았어요? 느낌 있네요, 느낌. 그렇죠. 네, 느낌 있네. 진짜 느낌 있는데. 예. 예. 여의도 탁재훈입니다. 여의도 탁재훈입니다. 그냥 저 뭐 주윤발은 아니고. 박영식 앵커님은 또 장국영 닮았어요. 장국영. 좀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사실 과거 스파이더맨이란 영화에 출연했던 토비 맥과이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네. 그 배우가 이제 과거 스파이더맨이거든요. 거기를 많이 닮았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라서 좀 닮았네요. 네. 우리가 이름을 뉴스 누아르라고 그랬으니까 홍콩 누아르에 어울리는 배우들 하나씩 뭐 주윤발, 장국영. 저는 홍문보 닮지 않았어요? 홍문보보다 낫죠. 홍문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먼저 발제부터 들어볼까요? 박영식 앵커님. 예, 저는 일단 언론이 사랑하는 일부 대선 주자들의 인터뷰, 언어로 본 합리적 의심, 킹리적 가심이라는 표현을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데 뭐요? 킹리적 가심이라는 킹리적 가심? 네. 가심은 알겠고 킹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킹, 그러니까 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또 갓은 또 신이니까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이 강조한다고 이건 킹리적 가심에 의해 내가 분석해 보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박 앵커님 은근히 젊어. 대놓고 접수. 은근히 젊은 건 뭐죠? 그러면은 합리적, 킹리적 가심이 가는 대선 주자들의 언어? 예, 근데 그게 하나가 있는데 둘이 대기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중앙일보에서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가 길게 실렸더라고요. 근데 왜 실렸는지 봤더니 책을 출간해가지고 화제가 되다 보니 그 얘기를 이제 또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책에 대한 독후감을 또 써오셨다고. 아니 조호재 부장님이 오늘 그걸 준비하려고 책을 구해가지고 독파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 책을 어제 오전에 샀습니다. 정가 22,000원. 할인받아서 19,800원에 사서 어제 하루 종일 이걸 다 독파해내고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당근마켓으로 팔 겁니다. 그러면 밑줄금은 안 돼요. 지워야죠. 지우개로. 연필로. 아니 근데 재밌는 책도 하루만 읽기가 쉽지 않은데 볼만 했어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만간 제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아니 그게 관심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갑시다. 그러니까 독후감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 인터뷰와 연결이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 책 이제 지금 이제 점심 드시고 계실 테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공소장을 정밀 분석하면서 메모하시면서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번 주는
편안하게 밥 드시면서 예. 한동훈 책에 어떤 내용이 있나 이렇게 딱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다 읽어봤는데 네. 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 어디 가셔가지고 내가 한동훈 책 다 읽어봤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소화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놨습니다. 결론은 별거 없다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자, 이 책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동훈 대표 본인에게 불리한 건 다 감추고 조금 뭐 약간 공로가 있는 건 많이 부풀린 마치 가발 같은 책이다. 감출 건 감추고 약간 있는 건 부풀리는 약간 가발 같은 책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 책이 이제 많이 유명한 이제 보도가 된 이제 내용인데 검사 이력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 그 여기, 껍데기에. 네, 껍데기에 여기 보면은 예. 한동훈 목차이 없더라고요. 네. 1973년 뭐 서울 중화동에서 태어나 뭐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이렇게 쭉 하다가 검사 이력이 없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냈으며로 넘어가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21년을 검사 생활을 했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에 검사 이력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뺀 거죠,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이력을 뺐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파면 직전인 윤석열이라는 피청구인이 검사 출신이고 그렇죠.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가 당연히 인기가 없을 거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당연히 뺀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킹리적 가심이죠. 킹리적 가심이죠. 그렇죠. 네. 윤석열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실패가 자신에게도 이제 이미지가 연결될까봐 이제 검사라는 이제 이력은 빼버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이 그러면 왜 나왔을까? 지금 이 타이밍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책을 내고 바로 대선 행보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시기에 왜 나왔을까? 한동훈 대표도 네. 윤석열이 탄핵될 거라는 걸 상정하고 책을 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냈죠. 그렇죠. 이 시기에 냈다는 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의 파트 1 계엄의 밤이라는 파트 1을 보면 윤석열의 이제 내란 범죄를 소상히 증언하는 증언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 거의 못을 박아버립니다. 한동훈 책 내용이 윤석열 탄핵에 거의 못을 박아버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디테일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계엄날 밤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대표를 본회의장에 넣어줘서 이제 안위를 보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받아준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명단 노상원이 작성한 체포명단에 한동훈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훈님도? 그렇죠. 수거 대상이죠. 그렇죠. 수거 대상이었는데 이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넣어줘서 겨우 이제 생명의 은인에 가깝거든요. 예. 그런데 이 책에는 온통 야당과 이재명 욕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이거는 좀 인간 됨됨이의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인이 실제로 49페이지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한 대표님 막지 마시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도록 도와줬다라고 49페이지에 본인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186페이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질 것이다. 328페이지 보면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야, 이런 식으로 은혜를 이제 원수로 갚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한동훈이 쓴 저서인데 70회 이상이 이재명 대표 언급입니다. 그걸 또 세셨어요? 그거는 제가 직접 세진 않았고 보도에 70회 이상이라고. 70회 이상이라고. 네네. 이게 세면서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근데 이제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은 윤석열 아닙니까? 사실.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243페이지. 여러 일을 함께하며 좋은 기억이 많다. 윤석열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 더 좋게 묘사했단 그렇죠. 말씀이시죠? 심지어 고마운 마음도 크다. 지금 상황이 안타깝고 괴롭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한테는 실컷 욕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는 뭐 안타깝다, 뭐 고마운 마음도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은혜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엄 있기 전날 밤이죠. 계엄 있기 전에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계 논란.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게 바로 이제 한동훈 온 가족 드루킹 사건. 온 가족 드루킹 사건이라고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제 의제였는데. 그거 궁금하네요. 진짜. 마침 계엄이 터져서 싹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저서에 자신을 둘러싼 그런 단계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혹들은 쏙 다 빼고 있습니다. 단계 논란 언급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자신의 둘러싼 의혹을 다 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등 이런 거 분리할 수도 있지만 해명이 가능한 논란은 써놨어요 또. 그러니까 소명이 불가능한 내용은 쏙 빼고 이게 해명이 가능한 수준 내에서는 또 들어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것까지만 이제 딱 쏙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도 있었지만 한동훈 따님 논문 대필 의혹도 있었고 봉사시간 부풀리기 의혹도 있었고 채널A 검언 유착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성팀 의혹 등도 있었습니다. 쏙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신이 대선에 나갈 거고 앞으로 대선 행보를 할 거면 첫 책인데 그런 내용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쏙 다 빠져 있습니다. 진짜 아까 처음에 표현했던 죄송한데 가발 같은 책이다라고 한 게 진실을 가리고 그렇죠.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쓴 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탈모인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이십니다만 저는 근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머리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외갓집 삼촌들 다 날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탈모의 아픔이 있는 가족으로서 좀 말할 자격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한동훈이 이제 향후 선거 전략을 이제 읽을 수 있거든요. 향후 선거 전략. 보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 그리고 선거를 부정하는 세력, 극우 세력과는 완전히 이제 손절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강훈 이제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서부지법을 이제 테러를 했던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과는 이제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세력과는 손을 놓고 가겠다라는 일단 첫 번째 전략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청년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청년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향후에 어디 연령층을 이제 타겟으로 할 건지 이제 딱 보이는 거죠. 청년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제일 많이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경쟁자는 이재명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쟁자라고 분류되는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나오면 휩쓸려 갈 것이다. 그리고 김문수는 너무 극우적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합리적 보수의 어떤 파이는 내가 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후보가 될 것이며 추후 최종 경쟁자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만 때리면 된다라는 내용이 쏙 들어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발제하겠습니다. 다 읽어본 것 같은데요? 이쁜이맘님 책 사는 게 아깝네요. 윤석열 보면 한동훈도 똑같은 검사 신뢰 바닥입니다. 리더감이 아니죠. 기본 인성이 안 된 인간. 크림소다님 한 뚜껑 비번 까고 딸 논문 표절 수사나 받아라. 그렇죠. 구름다리님 저런 책 구입한 비용 아깝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구입하신 거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제가 혼자서 고통을 이제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그 고통 겪는 거 우리 애청자님들이 아세요.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 68분 듣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들어야 뭐가 엉터리고 뭐가 거짓말이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그냥 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대신 고통 겪고 해드릴게요. 그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욕보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욕본 거에 비해 시간을 너무 짧게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지나간 내용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뭐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중요한 내용인데 좀 빠뜨렸네. 이 책에 윤석열 탄핵을 주도한 건 마치 자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주도한 거. 네, 그렇죠. 200페이지 보면 당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탄핵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했고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용단을 내려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엄동설안에 그 추운 겨울에 수없이 많은 어떤 민주시민들이 나와서 그 불빛 응원봉 집회도 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야당 의원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이게 윤석열 탄핵을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고 마치 자기가 용단을 내려서 탄핵을 이끌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동훈 대표 시절에 1차 윤석열 탄핵은 투표 불성립으로 맞아요. 통과 안 됐었거든요. 네, 안 됐죠. 그러니까 1차부터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2차 때 겨우 통과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결정을 내려서 탄핵을 이끌어냈다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늘 하는 방식이다. 이게 뭐 자의식 과잉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책을 한동훈이 직접 썼습니까? 직접 썼고 한 뒷부분의 3분의 1 정도는 대담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담집.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제 계엄 날 밤에 어땠는지 나는 뭘 했는지 이런 거 쭉 본인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일기처럼 이제 쓰고 있고 한 요즘 3분의 1 정도는 또 대담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대필 작가 많이 붙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요. 맞아요. 책을 많이 보신 분이니까 읽어보면 아 이거 대필했구나 아니면 직접 썼구나 오잖아요 감이. 대필의 가능성이 없진 않는 것 같은데 뭐 썼다고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한동훈이 그 전에 저서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나? 모르겠네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저서 한 번 안 쓰고 대통령이 된 놈이 처음이 윤석열이에요. 그거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너무 재밌는 정보인데요. 그래요? 그래도 저서를 쓰긴 썼네요, 한동훈은. 그러네요. 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윤석열은 한 번 책을 안 냈네요. 윤석열 책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고 읽은 건 한 권 있지. 예. 프리드만의 뭐. 밀턴 프리드만의. 그렇죠. 그거 하나.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놈이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책을 아예 안 본 놈보다. 네. 두 번째로 책을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그걸 무서워서 책을 못 써요. 제가 드러날까 봐. 근데 이렇게 쭉 보셨을 때 한동훈이 직접 쓴 게 맞다면 그 책을 통해서 본 한동훈은 어떤 인간인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이거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인간이냐 너무 질문이 너무 좋은데 이런 겁니다. 보면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표지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유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생각은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진부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표지도 문재인 대통령 얼굴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아 보이면 좀 따라하는 성향이 있어 보인다. 한동훈 이제 일하는 사람이 볼 때 남들이 하는 것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걸 좀 따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그냥 제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였죠? 동료 시민. 동료 시민도 미국의 그 누구죠? 하여튼 그분이 이제 하는 걸 보고 멋있어 보이니까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또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준석이 하는 게 좋아 보여서 뭐 홍대 쪽에서 뭘 한다. 뭐 이렇게 좀 남이 하는 것 중에서 좀 트렌디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를 많이 따라 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책을 읽으면서 일단 그런 게 느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를 많이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뭐 가발이라든지 뭐 키높이 구두라든지 뭐 이것도 뭐 의혹이긴 합니다만 가슴에 뭐 뽕을 넣었다든지 뭐 이런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많이 좀 부풀리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었다라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책 내용도 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자신이 조금 잘한 거를 많이 이제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고 그런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 기자들이 취재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한동훈 전 대표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기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은 질문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개인기가 저기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저기요? 저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뻔할 뻔짠데. 잘하시네. 예. 아유, 우리 박영식은 그 성대모사 엄청 잘해요. 이명박은 완전히 똑같고. 근데 보면 창의적인 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네. 또 깊이가 매우 얕다 그런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도 상업적으로도 조금 이 센스가 없는 것 같아. 제목을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뭐예요? 그 캐캐묵은 정말로 저거 장사 되려면은 제목 내가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어떤 비번을 공개합니다. 오, 그렇죠. 이러면 대박 나죠. 대박 나죠. 아니면 뭐 전화기 바탕화면으로 해놓고 비밀번호를 해제합니다. 뭐 이런 타이틀이라도 달아놨으면 그렇죠. 훨씬 더 판매량에 일조했을 텐데. 예. 자, 우리 조호재 부장님의 한동훈 자서전 통째로 읽어보니 좋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은 킹리적 가심, 대선 주자 언어로 본 킹리적 가심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끔씩 시리즈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쟁여놓은 게 대선 주자 중에 언론이 사랑하는 대선 주자들, 특히 젊은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과 이준석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중앙 계열의 언론사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둘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오늘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한동훈의 단독 인터뷰가 딱 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다 담고 있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자서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되면 3년 뒤에 물러날 것.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기사 제목이고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에 물러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네 가지를 다 노린 건데 첫 번째는 윤석열이고 두 번째가 윤석열 지지층이고 세 번째가 정치 고관여층이고 네 번째가 이제 언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애매모호한 상황일 때 가정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만에 하나 대선이 열리고 그러니까 아직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또 본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 가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 이전이기 때문에 윤석열과의 의리도 지키고 윤석열과의 지지층과의도 의리도 한번 지켜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고 호소하고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해봐야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기 때문에 파면 결정 이전에 나오는 대선 주자들의 말들은 가정법이 많다. 한동훈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오세훈, 뭐 홍준표, 뭐 이준석 대부분 이제 이렇게 등등 가정법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하나를 짚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맥락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에 나온 윤석열 지지층에 대해서는 저와 생각이나 방향은 다를지라도 귀한 시간을 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거 아니냐. 미안했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건 열어둔 거죠. 윤석열 지지층도 언젠간 나에게 올지 모르니까 아무리 아스팔트 극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파면 직전에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더라도 나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나에게 언제라도 와달라. 일단 미리 사전 러브콜을 해놨다라고 보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배은망덕한 모습이 나옵니다. 계엄 후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욕심은 크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수처의 일탈적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동의한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함의가 있냐. 그러면서 계엄이 개헌의 계기가 된다라는 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 계엄을 개헌으로 바꾸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계엄을 일으켜놓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죠? 윤석열입니다. 근데 계엄은 잘못됐지만 계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계엄보다 더한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의견을 밝히는 한동훈이나 맞닿는 지점은 개헌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요. 딱 통하네 둘이. 근데 이거 왜 그러느냐? 개헌은 한동훈이 말하는 개헌이나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개헌은요. 언론들이 바라보기에는 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은 겁니다.
잊을만 하면 개헌을 언급하잖아요. 그럼 그 개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개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개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쪽에는 민주당이 줄탄핵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일으킨 사람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철저한 양비론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맥락상 맞지 않죠. 지금의 국면에 봤을 때. 그러네요. 물타기 딱 좋네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자기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 주장이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약속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저 언론 호소인,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대선 경선에서 1위로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대목이 있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개헌을 주장하기 위해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보고요. 특히 근데 이거는 소구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간을 살펴보면 한동훈의 개헌 주장을 굉장히 많이 실어준 언론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개혁적이고 낡은 것을 뜯어 고친다라는 차원에서 언론들이 접근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주목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킹리적 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만 개헌을 주장하느냐? 아니거든요.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이 한동훈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낡은 체제를 고치는 개혁주자로서의 개헌 이미지를 갖고 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이 틈바구니 안에 모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의심을 가져보느냐.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옥중 정치로 인해 김문수 같은 주자가 대선 후보가 되면 딸려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동훈 같은 개혁주자, 이른바 개혁주자들. 이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이준석 의원 같은 사람들과 뭉쳐서 또 다른 세력의 제3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구심점이 크다. 이제 이런 차원의 의심을 하나 제기를 해보는 바이고요. 이 뒤에 나오는 뭐 인간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이 보는 윤석열, 한동훈이 보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미 자서전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요 얘기는 요 정도로만 정리하고 추가적인 내용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언어들, 발언들 이런 것들 자료 같은 거 준비해서 같이 들어보면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게요. 네. 예. 조호재 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 한동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씌여가지고 영원히 부활 못하는 사람 한 명이 떠오르거든요. 유승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탄핵을 이끄는 배신자가 되는 거를 극도로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극도로. 그러니까 내가 용단을 내렸지만 윤석열 지지자들한테는 또 이제 배신자로 찍히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개헌. 이거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때 개헌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타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이 바로 개헌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내란 종식을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계엄의 날 밤에 그 내란 공범들, 그리고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공범들이 있는지에 대한 지금 진상이 다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선우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 윤석열 체제에서 벌어졌던 수없이 많은 의혹들을 싹 정리하고 그리고 내란 종식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 청소를 해야 이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다 치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개헌을 먼저 던지는 걸 보니까 이 보수 쪽 진영 사람들은 자신들이 청산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또 공포심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거시 언론들의 이재명 포비아도 한 몫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동훈 쪽은 시대 교체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뒤따르는 인물이긴 한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또 중앙일보 계열, 그러니까 월간중앙과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여기서는 또 세대 교체, 구도 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킹리적 가심을 좀 더 넓혀보면 시대 교체의 한동훈과 세대 교체의 이준석이 만날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제 요 대목이고 과거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친한계 의원들이 끊임없이 이준석 의원에게
러브콜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라든지 또 과거에 이준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하는 국면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만나게 될 것이다. 네,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한동훈 사퇴에 대한 기시감이 든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낡은 것을 깨부수고 뭔가를 교체하는 사람들끼리 뭉칠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해보는 바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그러네요. 나와 유사한 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파일을 또 깎아먹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결과적으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지만 대선이라는 큰 장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해 본다면 반 이재명의 세력으로 뭉칠 가능성까지 우리가 한번 유출을 해봐야 된다. 한동훈, 이준석 연대설. 그렇죠. 예, 연대설이죠. 예. 예, 킹리적 가심, 대선 주제 언어로 아주 분석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아유,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제 시작일 뿐인데.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오늘 누아르를 준비해 주셔서 흥미가 진진했습니다. 벌써 마무리하는 겁니까? 중간 인사. 그 다음은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건데요. 어쨌든 여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견제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제 50대인 한 전 대표가 세대 교체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들고 나온 그 문장이 이거거든요. 박근혜 이후 처음으로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대표와 총선을 대통령과 함께 말아먹은 대표 중 누가 더 교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던집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 의원의 화법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이후 처음으로 대선 지선 승리로 이끈 대표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고요. 대통령과 함께 선거 말아먹은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죠. 누가 더 세대 교체의 적임자냐? 이 질문으로 연결되잖아요. 우리 또 공보부장이시니까. 네. 이게 맞는 질문일까요? 그 이제 이제 이준석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한동훈보다 낫다 뭐 이런 걸 어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 그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준석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소구하는 어떤 지지층이 겹치는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에 나와서 지지율이 10%가 넘으면 선거 보전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고 15%를 넘기면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선이라는 선거를 치를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은 이제 10% 넘기면 50%를 돌려받고 15%를 넘기면 100% 다 돌려받는데 지금 현재 개혁신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보다도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 한 2% 뭐 3%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이 나와서 대선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하지만 극우를 지지하지 않는 중간 정도에 있는 보수 지지자들을 반드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김문수라든지 극우적인 어떤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한동훈처럼 이제 약간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공격을 하면서 그래서 한동훈보다 내가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세대 교체 적임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선거의 승패를 저는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화법만 두고 보면 세대 교체 적임자의 그 조건이라는 게 선거의 승패는 꼭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화법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박근혜 이후 처음으로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대표로서 성과를 내세운 건데 대선 승리로 탄생한 괴물은 윤석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때도 박근혜 영입 인재 아니었나요? 박근혜 옆에 있을 때도 박근혜도 탄핵됐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때도 제일 앞장서가지고 뭐 개고기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도 탄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본인이 이제 그 과오, 그러니까 본인이 이끌어 지지하고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던 박근혜, 윤석열 두 명이나 탄핵됐거든요. 그럼 뭐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좀 뭐 역사에 대한 혹은 국민에 대한 어떤 반성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싹 지우고 자기가 뭐 잘했던 영광의 순간만 막 이제 부각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건데
뭐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아주 깊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아주 험난한 미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게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책을 설명하시면서 부각시킬 것만 부각하고 가릴 건 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요 화법도 보면 뭡니까?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한 성과만 강조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막 주섬주섬 이제 우리 앵커님 가실 것 같아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게 내용이 있는데요. 그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물귀신 작전을 오늘 펼쳤습니다. 물귀신 작전. 예, 중요한 워딩만 소개해드리면 김한정, 즉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 최대 스폰서인데 김한정은 나만 도와준 게 아니라 이준석과 대통령도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언급을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나만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이 어찌됐든 젊은 정치인이고 개혁적인 정치인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이준석 의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경쟁에서 누가 더 앞서갈 것인가는 일단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오세훈의 물귀신 작전 너무 재밌고, 근데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만능 열쇠가 있습니다. 그 만능 열쇠가 뭐냐면 우리 명태균 특검법 찬성했다. 야, 나 공격하지 마라. 나 명태균 특검법 찬성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준석이 너 명태균이랑 관련 있지라고 했을 때 빠져나가는 만능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 쪽에 너네 명태균과 관련 있지 않느냐, 명태균 게이트에 깊이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명태균 특검법 찬성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 두 번째, 재의결하러 이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왔을 때 무기명 200표를 넘지 않을 거라는 강한 믿음. 그리고 본인도 이제 부결에 찍겠죠. 그러니까 재의결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명태균 특검법에 통과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공격을 쳐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잘 봐야 된다.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그 킹리적 가심으로 대선 주자들의 언어를 쭉 정리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오세훈은 물귀신 작전, 누구는 뭐 이렇게 정리가 혹시 됩니까?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물귀신 작전으로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단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뻔뻔함이라는 키워드를 일단 갖고 들어놨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일단 장신구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신구.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나만 홀로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철봉이라는 표현을 일단 쓰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건강 문제가 최근에 불거졌는데 나만 홀로 우뚝 서 있지만 제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건강 이상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상을 공개한 게 본인이 철봉을 열심히 턱걸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개가 쉽지 않거든요. 그 연령에 7개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줬다는 건 자신의 건재함, 그리고 내가 대선 출마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철봉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입니다. 오늘하고 어제자 나온 인터뷰를 살펴보더라도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쪽보다는 지금 여당 쪽의 주자들의 움직임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고 바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비주얼도 좀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애청자님들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 홍준표 딱 나면 쫙 뛰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봐도 좋겠는데요. 저희가 또 우리 제작진과 함께 잘 협업해서. 하여튼 좀 요즘엔 비주얼 시대니까. 그러면 뭐 이준석 쫙 하면 뻔뻔, 한동훈, 장신구. 그리고 재밌겠는데요? 재밌네요. 오늘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가 노하루가 재미있게.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좀 아이디어들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그 예감이 좋아요. 이 박영식과 조호재의 뉴스 누아르가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니까 뭐든지 준비를 잘하면 결과가 좋아요. 예. 준비를 안 하면 절대 잘 되는 일이 없고.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두 분과 함께 꾸려간 뉴스 누아르. 지난번에 우리 이름 바꾼 이유는 아시죠? 아,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의 그 어떤 상황이 아니 뭐 우리가 광고해 줄 일도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 그 정어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굳이 명분이나 그렇죠. 이유가 없다. 예. 그럼요. 뭐 좀 괜찮은 데 같으면 우리가 뭐 호식이 업어서라도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영식과 조호재의 뉴스 누아르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3월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